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 비상 상황이었어요. 지도부가 사실상 제대로 서 있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비상대책위가 세워지고, 저는 비상대책위원이고, 저희의 성격은 당을 정말 집권 여당답게 정상화시키는 비상대책팀이다. 그러니까 관리형도 아니고 혁신형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증거로는, 그래서 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조강특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9개의 사고 지구당이 있어요. 저희 당의 거의 30%에 달하는 지구당 중에 30%가 지금 당협위원장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관리형이다 하면 전당대회 준비만 하죠. 근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69개 지구당에 당협위원장이 없으니까 민주당은 16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있고 또 당협위원장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많이 걸 수가 있죠. 저희는 당협위원장이 없어서 현수막조차 걸 수 없는 데가 많아요. 그 사무실이 없으니까 당원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구심점이 없으니까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도,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50여일 동안 선거운동을 해야 돼요. 그때 그 지역의 선거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강특위를 통해서 69개의 사고 지구당에 대한 정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2년 6개월 동안 당무감사를 못했어요. 이 당무감사는 사실은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못했고,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지도부가 흔들렸기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해야 저희가 내년부터 후반기에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해놓지 않으면, 당무감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공천의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백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이제 조강특위와 당무감사를 한다. 이것은 비상 상황에서 비상팀이 들어가서 당의 정상 기능을 회복시켜 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비상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아주 분명해요. 사고 지구당의 경우에는 뭐 일부는 이제 당협위원장 중에서 내각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긴 해요. 그래서 빈 지역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 당으로서는, 우리 당으로서는 취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2024년 총선의 경쟁력입니다. 네, 당선 가능성이죠. 저희가 왜냐면 이분들이, 물론 2023년 후반기쯤에 만들어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없는 분들을 세워놓으면 일단 당협의 활성화에도 문제가 되지만, 이분들이 차기 총선 때 정말 경쟁력 있는 분과 싸워서 경선에서 져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저희 당의 후보를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좀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번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소야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반 이상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선 경쟁력이 제일 1순위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관리형 비대위였으면 뭐 그냥 빨리 치르는 게 저희도 편하죠. 근데 지금 당이 정상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강특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고 당협에 대한 정비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당무감사도 해야 되고, 일단 조강특위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과 부총장 두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무감사의 경우에는 2달 전에 해당 당협위원장 원내건 원외건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대개는 이제 2달 정도 그 후에 당무감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당무위원회에 아직 선임을 안 했습니다. 이제 당무감사위원도 이제 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하려면 적어도 4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이제 거기에다 플러스 전당대회 앞에 선거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당대회를 하기 전까지 약 50일간의 선거 기간이 있어요. 네. 후보들이 본인을 지지하는 그 의원들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선거운동도 하고 또 TV 토론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제 생각엔 한 5달 정도는 좀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3월 이후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가 뭐 비대위를 무작정 늘릴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1차적 임기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번 연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6 플러스 6 해서 12개월인데요. 12개월까지 비상 상황으로 가면 안 되고 빨리 당을 수습해서 안정화시켜서 저희한테 그 주어진 임기는 최장 12개월이지만 그 전에 최대한 빠르게 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지금 비대위의 책무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시간이 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해요. 저희가 차기 선거를 당대표와 함께 치러야 돼요. 그래서 당대표의 득표율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이 총선을 이끌어야 되고 그분이 총선에 득표력이 없으면 2년 후에 대통령의 지지율, 당대표에 대한 호감도, 신임도 이런 것들이 선거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도 저는 그렇게 저희 당원들이 제가 뽑는 건 아니니까 저희 당원들이 적어도 70% 이상, 뭐 70, 지금은 이제 3대 7이죠. 지금 현재 룰은. 그래도 이제 적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70%라고 치면 현재 룰대로 쳐도 당원들의 의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총선을 이끌 수 있는 승장을 뽑을 겁니다. 개인적인 친소 관계보다. 대통령 선거나 총선은 유권자들, 국민들의 축제이지만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축제거든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전당대회 이준석 대표가 뽑혔을 때, 그또 그 직전의 전당대회도 다 역선택을 뒀었어요. 그것을 두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그 저희 당을 그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역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저희 당을 정말 총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최적의 후보를 내세우고 국민들께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당의 지지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오염되면 안 되죠. 그는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전당대회 룰에 그 역선택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뭐 그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역선택 조항을 넣는다.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되게 이제 당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1차적으로 당심에, 즉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당대표는. 이제 집권 1년 차에 비교하면 물론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초기에 이제 뭐 광우병 이런 것 때문에 폭락한 적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 신분이고 또 범죄 의혹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면 저희 당, 우리 당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뭐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와 안보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이 7차 핵 미사일 시험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강력한 대북 핵
전쟁 억지력을 가지려고 그 안보 특위도 북핵 관련 안보 특위도 한교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이제 문제는 경제인데요. 경제가 저희가 1차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1,000조에 달하는 부채를 승계한 정부예요.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있어서도 첫 번째가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년도에 그 자금 시장의 경색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초부자들에 대한 특혜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고, 왜냐면 기업이 돌아가야 경제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인하라든가 또 이제 아직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 주식 투자에 대한 거래세에 대한 뭐 감면이라든가 없애는 것까지도 뭐 얘기하기도 해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국가 재정의 건전화,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복지 예산을 만드는 것, 그것과 동시에 이제 반도체가 저희 미래 산업 아닙니까? 거기에 1조를 투자해서 미래 산업을 견인하겠다. 이런 것을 저희가 청사진으로 시장 연설 때 보였어요. 문제는 이러한 경제 정책이 체감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느껴야만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단순히 뭐 어떤 지지율이라는 것이 어떤 뭐 단순한 인기 정책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 그것의 성공이 그 체감될 때, 그때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